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오늘로 1년째입니다. 비상계엄 당시의 충격이 아직도 생생한데요. 이후 대선을 통해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했고 민심과 정치권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대담한 세븐에서는 엄태석 서원대학교 명예교수 모시고 비상계엄 1년과 앞으로의 정치 지형 변화를 전망해 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딱 1년째입니다. 네. 1년 전 비상계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당시의 그 화면이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요. 당시 그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그 비상계엄 선언을 하면서 그 내용을 이유를 어떻게 밝혔냐 그러면 계속 민주당이 탄핵에 집중하고 또 예산안도 일방적으로 삭감하고 그래서 국정이 마비되고 있다. 그리고 차제에 좌파 종북 세력을 척결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실현하겠다는 게 이제 비상계엄 선포의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비상대권, 비상계엄에 관한 권한이 대통령께 있는 것은 맞는 말입니다만은 이러한 비상계엄에도 분명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건 뭐냐 그러면 전시사변처럼 중대한 국가 재난으로 평상적인 일상적인 경찰 병력이나 행정력으로 국가를 유지하지 못할 때 경찰력으로 이제 그 상황을 극복하겠다는 게 이제 비상계엄의 요건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엄의 이유는 맞지 않은 계엄이었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왜 그런 판단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는데 그때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도 있겠지만 당시 이제 명태균 씨가 녹취록을 하나씩 이제 까면서 거기서 대통령의 음성과 김건희 씨의 음성이 등장하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버티기 어렵지 않겠는가라는 판단을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비상계엄이 요건에 맞지 않았다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과에서도 드러난 사실입니다. 네. 네,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 내란에 대한 규명 어느 정도 진행됐다고 보십니까? 이제 그 내란이라고 이제 계속 민주당, 여당에서 주장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야당의 일부에서는 그 내란이라는 것이 전 국토 또는 일부에서 국가 권력을 인정하지 않고 국헌을 문란시키는 폭동 행위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에 이미 대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나오지 않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내란이 아니다라는 이제 그러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내란 특검으로 이어졌고요. 그래서 동시에 3개의 특검이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그 순직 해병 특검은 이제 마무리가 됐고요. 그리고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도 이제 조만간에 종료가 될 것으로 보는데 이러한 측면에서 판단은 이제 사법부의 몫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부분에서 현재도 지금 비상계엄과 탄핵, 그 내란 여부에 대해서는 야당 일각에서는 생각들이 좀 달라서 지금 내용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비상계엄 이후 이 정치권의 변화도 적지 않을 텐데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 당시에 그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의 이유를 밝힌 것처럼 압도적인 다수를 야당인 민주당이 점유하고 있었고 그리고 또 사실 30차례 이상의 탄핵이 있었고 예산안도 그 당시에 거의 주도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이유가 되겠습니다만은 그 정도로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던 민주당이 탄핵 정국을 딛고 정권을 장악하는 상황이 된 걸로 보면 얼마나 많은 지지를 받고 있었나 하는 걸 알 수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이미 180석에 가까운 지지를 받고 있었는데 여당이 내란 또는 계엄으로 이렇게 연루가 되니까 되레도 위상이 높아진 게 사실이죠. 그러니까 그 여세를 가지고 대통령까지 당선시켰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계엄과 탄핵의 과정에서 당이 분열되고 또 대표들도 계속 바뀌고 하는 그러한 과정을 겪고 지금까지도 사실은 그 내용이 잘 수습이 되고 있지 않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이 비상계엄 이후에 이재명 대통령이 새로 취임을 했는데요. 이 현 정부에 대한 평가를 좀 어떻게 내리시겠습니까? 6월 3일 당선되고 6월 4일부터 이제 정권을 인수했으니까 이제 그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지났는데 6개월 가지고 이제 전반적인 평가를 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비상계엄을 극복하고 또 당선된 사실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겪었습니다만은 당선된 상황에서 그리고 또 김민석 현 총리는 당시 그 계엄 상황 이전에 국회에서 계엄에 대한 얘기들을 계속 하면서 계엄의 위험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게 또 맞았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현재
대통령과 김민석 총리에 대해서는 상당한 지지를 받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반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 있는 것도 뭐 또한 우리가 인지의 사실인데요. 예를 들면 당선되자마자 굉장히 광폭 행보를 하고 있고 그 기본적인 이념은 실용주의라는 것을 저희들이 너무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미국과 관세 협상을 했어야만 됐고요. 그리고 또 에이펙도 또 치러야 됐고 거기다 지금 현재 한국 경제가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이라서 그러한 것들을 계속 대통령께서 실용주의의 노선으로 지금 극복하고 있는데 국익에 도움이 된다면 방법, 이념, 진영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주로 하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또 여러 가지 또 요소와 약간 위험적인 요소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선택의 상황에서 굉장히 좀 위험해질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언행들이 모순이 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가끔 있거든요. 이제 그러한 부분에서 좀 조심을 한다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실용주의 노선을 택하지 않을 수도 없는 상황이 미일 중 여러 나라 가운데 우리가 제일 국력이 약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에서 김정관 전 산자부 장관이 이번에 미국과 관세 협상을 하면서 국가가 힘이 있어야겠구나 하고 말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교수님, 그럼 이번엔 충북 지역 얘기로 좀 넘어가 볼 텐데요. 이 비상계엄으로 충북의 주요 현안들 추진에도 좀 차질이 예상이 됐었거든요. 실제 어떤 영향이 있었다고 보십니까? 전반적인 부분에서는 일단 이렇게 전국이 어려워지고 그리고 정권이 바뀌는 그 시점에는 공무원들이 일을 적극적으로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책임의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에서 이미 선거를 치러서 여야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한때 여당 소속 단체장이다가 지금은 야당 소속의 장이 되었단 말입니다. 이렇게 볼 때 이제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그래도 여당 단체장이 좀 더 낫지 않겠나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에서 일리가 있지만 또 반면 지방에 관련된 그 어떤 공약들은 대부분 여야가 비슷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크게 염려 안 하는 부분도 있고 또 내년 지방선거가 6개월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때 만약에 특정 지역에 충격이 갈 정도의 예산 지원이 끊어지거나 삭감된다면 정치적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크게 우려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난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가장 뼈아파하는 게 뭐냐 그러면 당시 예산안에서 R&D 예산을 못 챙겨서 그게 큰 파장을 일으켰다라는 것이 이제 하나의 예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염려하실 바는 없다. 예. 앞서도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이 내년에는 지방선거가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이 특히 충북지사 선거의 경우 김영환 지사의 재선 가능성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관심이 많으시겠죠. 그런데 이제 후보자들은 특히 이제 정당 소속 후보자들은 두 개의 관문을 통과해야 이제 당선되는 겁니다. 하나는 정당의 공천 과정을 겪어야 되고요. 하나는 주민들의 선택을 받아야 되겠죠. 이제 그러한 부분에서 현역은 상당히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일단.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선거의 승패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크게는 두 개로 봅니다. 하나는 정당, 하나는 인물인데 저는 거기다가 현직이냐 아니냐. 그리고 그 당시에 전국 상황이 어디에 유리한가요? 네 가지를 더해 볼 때 현역이 유리한 측면이 있는데 현역의 장점이 뭐냐 그러면 첫 번째는 주민들이 이름을 많이 아시죠. 그리고 언론에 많이 이제 드러난다는. 근데 단점도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 여야를 불문하고 항상 공격의 대상이 되죠. 경쟁자들한테. 또 이어서 좋은 것도 빨리 전파가 되겠지만 나쁜 것도 빨리 전파되는 그 평가를 받는다는 그런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현 김영환 지사가 이 두 개의 관문을 통과하는데 도민들께서 어떤 평가를 하느냐. 그게 뭐 중요한 관건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이 전체적인 관점에서 내년 지방선거 결과를 좀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이게 정치 평론을 하면 가장 힘든 게 이제 이런 당락 또는 미래에 대한 선거 전망인데 일반적으로 선거에 대해서는 두 가지 이론 정도가 있습니다. 물론 이게 자연과학적인 이론이 아니기 때문에 설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대통령 임기 전반부의 선거는 여권이 유리하다. 특히 뭐 1년 내에 딱 1년 뒤에 치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선이 올 6월 3일인데 지방선거가 내년 6월 3일이니까 그러면 이른바 밀월 선거라고 그래서 여건이 유리하다라는 하나의 설이 있고요. 또 하나는 국민들께서 세 개의 선거를 한 당에 다 주지 않는다.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를 다 주지는 않는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2개의 선거를 가져갔으니 국민의힘도 바라볼 만하다. 이제 2개의 설이 부딪히는데 결과적으로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작용을 하겠죠. 대통령이 가장 잘 전국을 주도하느냐. 두 번째는 여야가 어느 정도로 선방 또는 선공을 하느냐. 마지막은 거기 지역에 있는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이 어떠한 평가를 받느냐인데 지방선거는 특징이 있습니다. 총선 같은 경우는 여야라는 정당의 바람이 굉장히 센 반면에 지방선거, 특히 기초자치단체 수준의 선거에서는 생각보다 인물의 효과가 높다. 그래서 지방선거는 예측이 어려우나 기본적으로는 2가지 이론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마지막으로 이 정치권에 당부하시고 싶은 말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내란 종식 그리고 검찰 개혁, 사법부 개혁이 이제 여당의 큰 축인 것 같고요. 야당은 여전히 친윤, 반윤, 찬반 반대로 나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개혁 중요합니다.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 뭔가를 하는 거 중요한데 당리당략이 아니라 국민의 이익, 국익을 맨 앞에 둬야 될 것이고요. 지금 항상 선거를 치를 때 나오다가 선거가 끝나면 사라지는 단어가 개헌입니다. 좋은 방향으로의 개헌도 필요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네, 교수님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